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1시간 반 정도 이제 달려가야 될 텐데 여러분께 먼저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받고자 하는 질문은 오늘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연 중에 이런 주제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1번으로 손 들고 질문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맨 앞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챗GPT라든가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서 노동은 종말 시대가 오겠는데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네, AI도 대체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강연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반기를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죠? 26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다 하는 거, 네, 저기 맨 뒤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좀 같이 저도 그쪽으로 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그 상황에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그다음 세계 경제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돌파구 뭐랄까요? 그런 게 교수님만의 그런 생각일까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속 시원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손 드시고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네, 요즘 그 트럼프라는 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요. 네. 저 사람 미친놈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트럼프는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똑똑한데 미친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똑똑한데 근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왜 지금 트럼프는 이러고 있는가, 트럼프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을 이제 다 기회를 못 드리고 2분 정도만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코인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궁금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기도 계시는 그동안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가운데로. 여기 질문 먼저 받고 네.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AI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비전을 보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2026년을 넘어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또 펼쳐지고 가능성이 아니면 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경제 활동으로 이제 좀 더 잘 다가설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앞에 나와주세요. 아니 올라가셔도 됩니다. 저 대신 하세요.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또 우리나라에서 이 하이리빙이 교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 우리나라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많은데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답변을 먼저 드린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죠? 그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해가시죠?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그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시장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받은 건 제 마음대로 강연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질의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가급적이면 그 질의에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강연해드리고자 한다. 커스터마이즈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케팅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준비되어 온 강의 교환은 한 5시간 분량이에요. 내일 5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를 여쭙고 답변 드립니다. 달려갈까요? 네. 자, 제가 인사드리는 인사법이 있어요. 거기에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엔터만. 여기다가 화살표를 놓고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클릭. 네, 됐습니다.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제 시그니처 인사법이 있죠? 기억하세요? 시그니처 인사법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시그니처 화답법으로 화답해 주시면 돼요. 화답법이 박수가 아니라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자, 예행 연습해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연습 끝내길 바랍니다. 예행 연습해보고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박수 함성 시작! 예행 연습 안 해도 될 뻔했네요. 이 정도의 강도로 앞으로도 계속 박수 치면서 또 한호손 지르면서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받아가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니처 인사법 갈게요. 실전에서 더 강하실 거죠? 좋습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가끔 저보고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면 길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길을 받고 있죠. 오늘도 어마어마한 길을 받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할 텐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전망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2050년까지 경제전망 발간하기로 약속한 상황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26년 전망서를 거의 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전망서에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향후 경제를 말씀드릴지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면 한 번도 빠짐없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하이리빙과의 첫 만남 때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속성상이라고 생각해서 또 역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촬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많이 돌아다녀요. 촬영을 위해 협조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협조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찍으시면 찍으셔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촬영을 위해 제 행동이 제약되면 강의가 쏙 떨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는 거예요. 촬영을 위해 필요하시면 수고하셔야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그림은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한 사람이 있죠. 역시 길을 안내하는 분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 장면이고, 그래서 길을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묘사한 1568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과 함께 오늘 강연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뭐라고요? 내가 눈을 지금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앞에 강의하는 김광석 교수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웃기려고 해봤는데 누가 그랬어요?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각자 판단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내 앞에 어떤 기회가 있고 내 앞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내가 판단해서 위험 요인이 있다면 잘 우회하고 기회 요인이 있다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이리빙이라는 기업 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제품, 상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실 수 있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더 잘 아시죠? 하이리빙의 상품과 그죠? 전략을 더 잘 아시죠?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변화인지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대되실까요? 네. 이번에는요 다 박수 안 치시고요 기대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 기대되시고 방금 원래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날라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딱 3시간 머물렀어요. 정말 3시간 딱 머물고 왔습니다. 어떻게 머물렀냐? 원래는 그래서 청주공항으로 왔어요. 청주공항에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다시 청주공항으로 내려서 여기로. 네, 실제로. 거기에 이제 한국경제인협회라고 해서 국내 500대 그룹사들이 이제 회원사로서 회장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국내 기업의 93%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달에는 삼성그룹 사장단 특강을 갔는데 16명인데 16명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16명. 근데 이 16분이 아무도 핸드폰을 안 보시더라고요. 강의 중간에. 50분 뭐가 웃기죠 지금 진짜. 근데 50분 강의가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에 유심히 관찰을 해서 왜냐면 다 사장님들이시니까 왜 그러시지 했는데 밖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에 핸드폰을 10분 동안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해서 화장실 갔다가 복도를 유심히 잘 보니까 정말 커다랗게 간판처럼 벽에 새겨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위기의 상품.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삼성인력개발원이 원장급이 전무예요. 근데 사장단이 특강 듣는데 인력개발원 차원에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했겠어요? 그건 그룹사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자라는 의견인 겁니다. 삼엄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경제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봐도 경제위기 상황인 것 같다. 편안하게 손 들어봐 주십시오. 역시 한 93%가량이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첫 마디가 뭐냐면 경제위기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아닌 걸 갖고 왜 경제위기라고 하느냐. 경제위기가 아닌데.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경제위기 상황에 놓였었던 게 정확히 4번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 상황은 평상시의 사이클을 무시한 채 완전히 주저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이 늘기만 해요, 줄기만 해요, 늘었다 줄었다요? 늘었다요. 감정이 좋아지기만 해요, 나빠지기만 해요, 좋았다 나빠졌다요? 뭐든지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클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극단적으로 감정이 무너지거나 극단적으로 매출이 무너지거나 이런 게 위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극단적으로 멀어진 게 아니라 사이클 범주 안에서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꼭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조시면 경제 위기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매일 약국에서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약을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달 동안 감기가 안 낫길래 이상하다. 주변에서도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일요일날 병원 좀 열어봐. 나 좀 진단 좀 해줘. 왜 이상해? 했더니 딱 진단을 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감기가 아니래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래요. 약 하나를 주더라고요. 약 하나를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진단을 잘못 내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서 계속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저성장 고착화. 다시 한번. 저성장 고착화. 그렇죠. 여러분이 경기 판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성장 고착화라고. 그러면 이 저성장 고착화에서 나는 어떻게 도약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 위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경제 위기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저성장 국면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도 한국 경제를 진단하기를 그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성장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가장 대표적인 저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하이리빙 식구분들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아예 없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있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있으면 있다고 하겠죠. 그죠? 제가 좌이거나 우이거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걸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말만 듣고 본인이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깔고 가냐면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서 그래요. 이걸 듣다가 저 사람 저쪽 편인가? 대변인인가? 가끔 또 저 사람 국민의힘 의원인가? 외계인인 거예요. 외계인이 한국 정부를 보고 어떤 정책을 가동하는지를 제가 관찰해서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 전략적 방향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묵과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죠? 정치적으로 편에 있든 반대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정부와 함께 가야 돼요. 이 정부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럼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향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달라질 텐데 알고 가야죠. 그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통상 보수 정부는 성장 중심이에요? 분배 중심이에요? 성장 중심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통상 진보 정부는 성장 중심이에요? 분배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진보 정권인데 근데 성장 중심이에요? 분배 중심이에요?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내리시고 분배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반반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 진보 정권인데도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 정부로서는 상당히 성장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수석 자리가 있는데 대통령실에 그 경제수석 자리에 역사상 최초로 경제수석이라고 안 하고 경제성장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앞에 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네 분이 만약에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근데 피자를 시켰더니 피자가 피자 네 분이 피자를 시켰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원래 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피자를 시켰더니 피자 하나가 요만해요. 네 분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 골고루 4분의 1로 잘 나눠 먹자.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다른 게 중요해요? 다른 게 뭐예요? 키워야죠. 그러니까 피자를 키울까를 고민하는 성장과 피자를 잘 도로 분배할까를 고려하는 분배와 둘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피자가 이렇게 쪼그라든 상황 하에서는 피자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상황인식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여러분들도 상황인식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민주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강조하고 있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핵심이죠. 성장을 어떻게 해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장? 아니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해요? 물을 줘요? 물 주면 식물이 잘 자요? 어떻게 해야 성장해요? 어떻게 해야 성장해요? 잘 성장해.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네?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여. 어떻게 하면 성장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그 방법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방법론이 뭘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장 방법론이 뭘까요? 소비를 촉진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AI 고속도로. 다시 한 번만요. AI 고속도로. 여러분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게 하니까 졸린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AI 고속도로. 이 정도는 따라하신 것들은 꼭 기억에 남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AI 고속도로가 성장 전략이에요. 성장 전략. 이재명 정부. 자, 다만 AI 고속도로가 너무 모호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한번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AI를 이용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이용하고 있다. 내리시고 나는 AI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않고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AI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세요? 그럼 AI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든 알든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용당하고 있더라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은 AI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A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지니야 이렇게 부르면 얘가 답변해요. 그럼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부르는 순간 대답하고 지금 그 대화에 정확히 맞는 이야기를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AI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아시겠죠?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금 어디다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조가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형 AI 모델을 구축해야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3, 40년 전에 사람의 이동, 물자의 이동을 돕도록 고속도로를 깔았듯이 모두가 AI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AI 인프라를 내가 깔자. 그게 AI 고속도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AI 고속도로.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모호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고속도로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를 보급하겠다. 뭐라고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 센터가 큰 거는 이 공간만 하기도 해요. 작은 거는 스마트폰만 하기도 하고 컴퓨터 본체만 하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이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요, 반도체. 어떤 반도체? AI 반도체를 뭐라고 하죠? HBM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따라해주세요. HBM. HBM이 어떻게 생겼냐면 왜 또 안 되나요? 또 클릭 한번 해주세요. 클릭 한번. 마우스로 클릭. AI 반도체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죠? AI 반도체라고. 그걸 HBM이라고 하는데 HBM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있죠? 메모리 반도체를 예를 들면 16개 쌓아 올려서 붙이면 벽돌 쌓아서 시멘트로 붙이면 그게 HBM이에요. 아시겠죠? 이 HBM이 얼마나 할까요? 사이즈가 실측이 이건 모형입니다. 실측 사이즈는 얼마나 할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얼마나 할까요? HBM 이게 실측 사이즈 요거 제가 보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겁니다. 제 손톱보다 작아요. 이 HBM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확대 보급합니다. 그럼 마치 민자고속도로를 깔면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거기서 수익을 받아가죠. 그래서 기업들이 HBM 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영위하는 수익을 가져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잠시만요. 실례지만 제가 이제 잠깐 지적을 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 강연에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졸리신 분은 나가서 주무시든가 깨고 오시는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졸리신 분은 나가서 왜 앞에서 주무세요, 그죠? 그럼 제가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가서 좀 잠을 깨고 주무시든가 아니면 밖에서 주무시든가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그분만 보이니까 한 분만 그래요. 안 돼요. 제가 더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원래 졸음은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졸아요. 운전할 때 졸면 죽는 거 알면서도 졸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기 힘든 건데 깨워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분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분위기를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현재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세계적인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세계적으로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마트팜 건설해주세요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면 그 수요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을까요? 글로벌리 정말 많은 나라로부터 발생할까요? 한국형 데이터 센터 AI 고속도로를 깔고 그 모델을 우리도 확대 보급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겨냥해서 이 모델을 깔 겁니다. 그게 성장 모델입니다. 아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질문 주셨는데 이런 모델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HBM을 비롯한 데이터 센터가 이 컴퓨터 본체만 하나라고 했을 때 이 본체만한 데이터 센터가요 전력을 1시간 동안 4인 가족이 다섯 개의 4인 가족이 5일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4인 가족, 5가족이 5일 동안 쓰는 전력량을 이 데이터 센터가 1시간 동안 어마어마하죠. 제가 데이터 센터를 보면요 이만한 데이터 센터가 전선줄이 있는데 이렇게 얇지가 않아요. 제 팔뚝만 이런 게 너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력 공급망이 필요해요. 그 전력 공급망 역시 지금 전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이 깔겠다 하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에너지 고속도로. 한 번만 더. 에너지 고속도로.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량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라. 그 섬에서 필요한, 그 도시에서 필요한, 그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그 곳에서 스스로 생산해라. 지금은 중앙집중식 공급 방식이에요. 저쪽에서 생산해서 전국에 뿌려주죠. 근데 앞으로는 분산 전력망을 까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에너지 고속도로. 이 두 가지로 성장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재명 정부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이거예요. 그죠?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네. 한 분 인터뷰 응해주실 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한 분. 아니면 제가 진행할까요? 한 분만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한 번 좀 가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손에 컵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서서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모아주세요. 이 맨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도꼭지. 거기서 물을 쏟아부을 거예요. 물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쏟아붓는 목적은 이쪽 컵에만 물을 꽉 채우기 위함이에요. 이쪽 컵이 뭘까요? 실물경제. 아시겠죠? 뭐라고요? 실물경제. 여기에 물을 다 쏟아부으려는 거예요. 소비하고 추경 편성하고 확장 재정 편성하고 추가 금리 인하 단행하고 이게 다 이국성입니다. 하반기에는 돈이 막 쏟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돈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 저기서 크게 콸콸콸 물이 떨어지면 여기로만 쏟아질까요? 이쪽 컵에도 쏟아질까요? 옆에 떨어지겠죠. 이게 뭘까요? 부동산이에요. 뭐라고요? 부동산. 부동산에도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팬데믹 때로 가볼게요. 2020년 팬데믹 때. 경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경제가 나빴죠. 분명 나빴죠. 최악이었어요. 그렇게 나빴는데 집값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집값 오른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야 집값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실물 경기 회복으로도 쏟아지지만 부동산으로도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면 깔때기로 물이 쏟아지는데 이 위를 막아요. 그래서 이 물이 쏟아져도 여기로 쏟아지게 막아요. 혹은 가운데 다른 컵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컵으로 쏟아지게 이걸 막고 이쪽으로 몰리게 합니다. 이 다른 컵이 주식시장이에요. 그곳으로만 돈이 쏟아지게 하는 게 6.27 대책입니다. 이해가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셨죠? 확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집값은 너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방 집값은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상황인식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조사해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좀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제 지금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계속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봐 주세요. 자, 올랐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내리시고요. 떨어졌으면 좋겠다, 더. 무주택자들. 맞잖아요. 당연하죠. 무주택자는 집값 올랐으면 좋겠고, 무주택자는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거라. 저도 이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집값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다 떨어지고. 그죠? 강남구에 있는 뭐 아파트에 407도, 506호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다 떨어지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좋은 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책을 고민했을 때 이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고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서울 부동산은 너무 올라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갈등을 만든다, 부의 편중을 만든다 하니까 서울 집값은 이제 안정화시켜야겠구나, 좀 안 오르게 해야겠구나.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분 손 든 걸 보니까 반반 갈려요.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근데 경제 정책은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없어요. 근데 뭐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고려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 여러분 지방 예를 들어 대구에서 오신 분들 한번 대구 내리시고 경북 내리시고 경남 이쪽 지금 쏟으신 분들 미분양 주택 엄청 쌓여 있죠. 집 근처에도 공실 아파트가 통째로 공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고 상가가 다 공실이에요. 그러면 상가가 이미 다 공실인데 거기서 뭔가 하나 또 사업해 보려고 하겠어요? 공실은 또 공실을 만들어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지역 경제를 계속 후퇴시키는 겁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계속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뭐냐면 서울 집값은 좀 그만 잡고 지방 집값은 좀 이제 완만하게라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야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말씀드리면 계속 앞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7월 말 8월 초에 나올 건데요. 그 정책의 방향이 뭐냐면 서울 부동산으로는 그만 돈이 쏟아지게 막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지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정책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6.27 대책도 대출 규제를 했는데 어디에만 대출 규제를 해요? 서울만. 자,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자,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말씀드려볼까요? 앞으로 나올 대책들? 궁금해요? 네.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냐면 다주택자 규제가 있죠. 다주택자 규제에서 지방 부동산의 경우 주택수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 매수세를 이끌 수 있겠죠. 서울 부동산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서울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베너핏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정책이 고민되고 있냐면 지금은 여러분 재산세를 낼 때 집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죠. 그 재산세를 낼 때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 근데 이제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집이 나 갖고 있는 집이 100억짜리예요. 하나예요. 근데 여기 천안에 나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억지로 상속받은 집까지 해가지고 세 채 갖고 있는데 살지도 않아요. 세 개 다 합해도 10억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 더 냅니다.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편합니다. 어떻게?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세 개 있으면 세 개 다, 하나 있으면 하나,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런 행보는 서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돼요. 지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좀 낫겠다라는 의지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디로 쏟아진다? 지방으로. 하게 유도할 겁니다.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공하면 감옥 안 가요. 이제는 감옥. 이게 성공하면 내년 지선을 성공해요. 그리고 내후년 총선을 성공해요. 그러면 진보 정부가 재집권해요.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지선을 실패해요. 총선도 실패해요. 그 다음 뭐예요? 나오자마자 감옥 가요. 저는 정치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자살 또는 감옥 가냐? 진짜 안타깝잖아.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꿈이 뭐예요? 초등학생들 꿈이 뭐예요? 그러면 한 반이 대통령이라는데 아무도 대통령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인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라의 어른을 계속 막 비난하고 그래요. 이게 좋은 나라예요?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움직일 겁니다. 그런 의지가 정책으로 발휘돼서 발표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셨던 거 해결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부동산에 관심인데요. 주택자면서. 농담인데요.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농담인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국정위 쪽하고도 소통을 하니까 너무 위험한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제한합니다. 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표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세대출을 막으면 소위 전세 끼고 집 사던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어요. 서울 말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서울 집값 안정이에요. 근데 서울 집값 잡으려고 벼룩 잡으려고 초과상가 다 태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걱정이냐? 전세 세입자 중에 대출을 끼지 않은 세입자는 땡큐죠. 집값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월세 사는 세입자도 땡큐죠. 집값 떨어지니까. 무주택자는 집값 떨어지길 바란다고요. 근데 대출 껴가지고 집 사는 전세 세입자는 당장 저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항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저항이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국정위 담당자들하고 논하는데 저항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이거. 이게 대통령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51%가 동의하고 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 49%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저항할 거라고요. 근데 그 칼을 지금 꺼내들고 있어요. 진짜요? 이거 좀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성공하기를, 국민의힘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가 꼬꾸라질까봐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저 진짜 걱정인데. 근데 이런 정책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꺼내들 거라는 게 아니에요. 발표를 할 건데 내부적으로도 싸우고 있어요. 네, 이게 맞냐 틀리냐. 근데 저는 항상 주택 정책,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칠 때 가격을 잡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오만이다. 가격은 시장에 놔두는 것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전세 불안을 만드는 건 주거 불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출을 껴서 더 좋은 전셋집 살고 싶으면 살게 해줄 수 있게 해야 되고, 대출 없이 이 정도의 전셋집도 나는 만족해 하면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고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려야 될 말씀이 정말 많은데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매출액 몇 위일까요? 몇 위 정도 할까요? 매출액으로 10위에요. 11위. 매출액으로요 11등이라고요. 현대차보다도 못해요. 도요타 반의 반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으로는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커요. 지금 왜 그런가요? 질문하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해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해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현재 가치로 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1등이어야 돼요. 그죠? 매출액이 현재 가치니까. 근데 미래 가치로 보면 단독 1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이리빙의 방향성을 논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 가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가?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을 미래를 살고 있어요. 맞죠? 현재를 살지 않아요. 현재는 이미 지난 거예요. 계속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열심히 달릴 때 나 홀로 테슬라는 미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미래를 달리는지 사례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테슬라 가기만 해도 한 3시간 가야 되는데 하나만 5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쯤에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믿었었어요.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비가 올 테니까 다 방주 타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전기차의 시대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한 사람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다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안 온다고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뭐가 바뀔까? 여러분도 AI 시대가 오면 뭐가 바뀔까를 고민해야 돼요. 항상 뭐가 바뀔까? 그러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뭐가 바뀌는지 보험업 관점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제조사 책임이에요? 운전자 책임이에요? 운전자. 그러면 보험을 제조사가 가입해야 돼요? 운전자가 가입해야 돼요? 운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면 제조사 책임이에요? 운전자 책임이에요? 제조사 책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운전자가 가입해야 돼요? 제조사가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업의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B2B로 바뀌는 거예요. 제조사와 보험사 간의 자동차 보험업을 상품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패키지를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보험업에 먼저 뛰어들어서 자율주행차에 딱 맞는 보험 상품을 그림 그려놓으면 유리해야 안 돼요. 유리해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보험사를 하나하나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보험업을 진입했습니다. 이미. 근데 빠르죠? 언제 진입했을까요? 퀴즈 언제? 만들면서 몇 년? 2011년. 테슬라가 2011년에 이미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먼저 고민하고 그 변화에 걸맞는 비즈니스를 그림 그리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만 잠깐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그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어떤 미래를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스테이블 코인도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피터 나바로가 미국 백악관의 경제 고문이에요. 이분이 한 말씀 안에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다? Manufacturing Nation. 원래 제조광국입니다. 근데 너네들 때문에 우리 미국이 Assembly Nation으로 바뀌었다. 조립 국가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도 미국이 다 하고 있었어요. 조선업도 미국이 다 하고 있었어요. 또 자동차도 미국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부품 다 엔진까지 다 생산하고 파운드리 반도체도 다 생산하고 거기 미국으로 가져가서 조립만 하고 있다. 핵심은 다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왜 미국을 제조강국이었던 미국을 조립국으로 만들었냐? 다시 제조강국으로 만들겠다.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관세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으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협상을 이끌게 만들어요. 협상하면서 계속 뭐를 요구해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해라. 그러면 관세 면제시켜줄게. 이거고요. 기업들이 보기에도 관세가 올라가면 수출하는 게 유리해져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해져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다가 협상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영국, 우리 미국에서 보잉기 사줘. 그게 협상 아니에요. 미국 보잉기 사달라.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쌀 사달라. 한국, 우리나라 소고기 더 사가라. 계속 미국 쌀을 많이 사가라. 그 얘기는 미국에서 제조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 수입해 감으로써 지금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인데 계속 적자잖아요.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수입도 많이 해가라. 이 얘기는 균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리셋 시키겠다. 토탈 리셋. 한번 따라해주세요. 토탈 리셋. 왜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여야 됐느냐? 너네가 우리 미국에 수출해서 돈 많이 벌고 있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너네도 수입해가. 결과적으로 똑같이 수출입하자.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자. 이게 트럼프의 고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으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될 말씀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다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테니까 정답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1번 고령화 사회다. 제가 퀴즈 낼게요. 2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다. 3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다.
4번 셋 다 아니다. 이 4개 중에 하나 맞추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틀렸어요. 틀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넷 중에 하나 맞춰보세요. 1번 우리는 고령화 사회다. 손들어 보세요. 고령화 사회. 네, 내리시고요. 우리 사회는 2번 고령 사회다. 2번 내리시고요. 3번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다. 자, 틀렸다 하니까 손 많이 안 드시고. 너무 자신 있게 그러는데 틀렸어요. 정답은 4번. 셋 다 아니다. 여러분 좀 집중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비대면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떤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인구 구조의 변화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에 대한 정의를 아무도 못 맞추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재용 회장도 틀렸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자는 겁니다.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령자의 정의가 뭐예요? 고령자. 노인의 정의가 뭐예요? 고령자 노인 정의가 뭐예요? 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그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령화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령화율. 자, 근데 이 고령화율이 7.2%까지 왔다 하면 7%를 넘는 순간 그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고령화 사회. 2000년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7에서 2배가 14죠. 14%가 넘어서면 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고령사회. 영어로는 명확해요. 영어로는 에이징 소사이어티와 에이즈드 소사이어티가 다른 거예요. 영어로는 이미 지금 늙어가고 있다라는 뜻과 이미 늙어버렸다라는 뜻은 다른 거예요. 에이징 소사이어티, 에이즈드 소사이어티.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이 비중이 20%를 초과하면 그 사회를 틀렸다니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에 손드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고령 사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따라해주세요. 초고령 사회. 한 번 더. 초고령 사회. 20%를 초과하면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25년 올해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고령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더 상승해서 50%에 육박하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우리 하이리빙의 소비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은 제외시켜놓고 생각해본다면 5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고령자가 그리고 그 고령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중위연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위연령. 이게 평균 연령하고 좀 비슷한데 나이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지금 현재 중위연령이 몇 살일까요? 중위연령이 몇 살일까요? 45세 정도 됩니다. 45세 정도가 딱 중위연령이에요. 제 이름이 김광석이잖아요. 가수 김광석이 30년 전에 서른즈음에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 30년 즈음에는 서른즈음이 정확히 중위연령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때는 30이 어른이었어요. 지금은 30살이 애기예요. 어른 아니에요. 지금은 45세가 어른.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육체적 나이 말고요. 사회적 나이. 사회적 나이는 확실히 서열이 중요해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유관순 열사가 16세, 18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22세에 돌아가신가 했잖아요. 그때는 그 나이대가 어른이셨던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렸을 때 결혼하셨죠? 20살에 결혼하시고 하셨죠? 그때는 20살이 어른이었던 거예요. 맞죠? 사회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근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2년이 되면, 왜냐면 통계청의 전망이 72년까지 그랬어요. 2072년이 되면 그 중위 연령이 몇 세가 될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회장님 한번 맞춰봐주세요. 찍어봐주세요. 몇 세? 예? 65세, 60세. 예. 중위 연령이 64세가 돼요. 그만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때는 60세는 넘어야 어른 소리 들을까. 50대는 막 뛰어다녀야 돼요. 막걸리 식으로 막 뛰어다녀야 돼요. 서열이 또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나이. 그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고객의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 무조건 위험 요인이에요, 기회 요인이에요? 위험 요인도 아니고 기회 요인도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되는 거예요. 맞죠? 기회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걸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니어 비즈니스. 한 번 더. 시니어 비즈니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던 독일이 마트 회사예요. 카이저. 이 마트 회사에는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고령자가 선호할 만한 유통 환경을 만들어요. 이게 고령자용 카트거든요. 이 카트에 뭐가 달려 있어요? 돋보기가 달려 있죠. 이게 일반 카트고 고령자용 카트인데, 카트에 돋보기도 있고, 이게 뭐예요? 지팡이 꽂이. 이거 뭐죠? 의자예요. 앉았다 가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고령자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가 의자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상관없이, 야, 이 마트 회사는 나를 배려하네, 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주네. 시니어 프렌들리라고 합니다. 이런 접근. 뭐라고요? 시니어 프렌들리. 시니어 프렌들리한 접근을 제공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만 소비하자. 옆에 다른 마트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니어 프렌들리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모두가 키오스크 이용해야 되고, 모두가 스마트폰 이용해야 되고, 사실 고령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그게 친숙해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 고령자들에게 친숙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고령자에게 친구가 돼주면 되겠다. 나는 다른 데는 다 이런 접근인데 우리 하이리빙은 이런 접근이네. 이해가셨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돌파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온라인 쇼핑이 점점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나요. 오프라인 쇼핑이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이 더 커요, 오프라인 쇼핑이 더 커요? 쪼그라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프라인 쇼핑의 규모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큽니다. 이건 팩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방향성을 가늠하셨으면 좋겠다. 쪼그라드니까 위협적이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072년까지는 이게 오프라인 쇼핑이 쪼그라들더라도 그래도 반이나 40% 수준 그 정도는 유지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 40%를 하이리빙이 다 해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냥 너무 온라인 쇼핑으로만 대체되니까 나는 뭐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아직도 더 크다고요. 아직도 더 크다고. 훨씬 더 크잖아요. 훨씬. 팩트니까.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질문을 주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아주 옛날 옛적 1700년대 영국에 금 세공업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금화 좀 만들어 주세요. 금화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금발을 만들어요. 금발을 만들어 가지고 100돈이 돼요. 그거 무겁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주세요 한 다음에 자, 만들어 줬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금화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금 보증서를 써줘요. 당신은 금 100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만 있으면 당신이 언제든 금을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약정서예요. 금 보증서 아시겠죠? 금 보증서. 자, 이 금 보증서를 들고 있어요. 들고 갑니다. 어디 가죠? 소 살려고. 소 100마리 살려고. 했더니 소 100마리 나 이거 금 보증서 줄 테니까 소 100마리 줘 하면서 이걸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100돈 주지 않고 보증서를 주고 소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돼요? 화폐가 돼요. 금 보증서가 뭐가 된다고요? 화폐가 돼요. 그리고 그 금세공업자가 지금의 은행이 돼요. 아시겠죠? 금과 금세공업자가 은행이 되고 금 보증서가 바로 화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대표적인 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그죠?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은 화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화폐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화폐가 아니에요. 정의를 이제 내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주식이 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 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화폐예요? 주식이 화폐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른다? 자산이라고 부른다. 무슨 자산?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상자산. 알아있죠?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에요. 근데 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안 될까요?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급등락해서 그래요. 자, 나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소 100마리 줘. 근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는 1억 원 했는데 내일 되니까 8천만 원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폐는 가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계속 급등락하니까 그걸 화폐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접근하는 게 두 가지 접근인데 중앙은행이 만들면 CBDC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해주세요. CBDC. 중앙은행이 만들면 뭐라고요? CBDC. 여기서 CB만 기억하시면 돼요. CB가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만든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하이리빙도 이제 끼어들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만든다. 그럼 그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따라해주세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처럼 앞에 뭐가 있어요?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급등락하지 않게 만든 화폐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드는가?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 질문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 쉽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가 있어요. 서클. 예를 들면 발행업자가 있어요. 이 발행업자가 스테이블 코인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스테이블 코인 줄게 하면서 1달러를 받아요. 1코인은 1달러. 맞죠? 1달러 주면 1코인 주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히 가치가 흔들림 없이 1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뭐라고요? 무조건 1달러.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좋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는 뭐 먹고 삽니까? 그 현금을 수취했잖아요. 마치 은행들이 여러분들한테 저축받아요. 저축액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대금리 차이가 나의 수익이에요. 맞죠? 마찬가지 이 스테이블 코인 업자는 발행해 주는 대신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래의 은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금 발행해주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 현금을 뭐 할까요? 국채를 살 수 있게 해줘요. 다른 거 아니고 국채. 여러분 어렵죠. 국채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돈 필요할 때 우리 정부한테 대출 좀 해주세요. 꼭 갚을게요. 미국 정부가 돈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갚겠죠. 네, 갚을 거라고 믿어요. 일단 갚을 거라고 믿으니까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게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 금리가 대략 4%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자는 현금을 이만큼 받으면 받는 대로 미국 국채로 바꿔요. 그럼 4%의 수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업체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정부는 왜 적극적일까?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왜 적극적이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도 심하지만 재정 적자가 심하거든요. 재정 적자가 심해.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계속 부채에 의존해요. 그럼 뭐를 지급해야 돼요? 정부가. 여러분들도 돈 대출하면 이자 내야 되죠. 정부도 돈 대출한 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그죠? 그 이자를 누가 받겠다? 스테이블 코인이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너무 커져서 미국의 방위비 지출액보다 이자 지출액이 많아졌어요. 빨간색.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부담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맨날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이해가셨죠? 좀 어려운 주제지만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사줄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발행량이 이만큼 많아질 텐데 사줄 데가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면 이 업체들이 대거 미국 국채를 매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이해가셨죠? 예.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이 질문 누가 주셨어요? 아까 답변 되셨어요?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단톡방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영상 링크 하나를 대표님께 드릴 테니까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공부를 한 20분 걸쳐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아시겠죠?
제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제가 좀 단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시면 안 된다.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전개돼요. 스테이블 코인 모르면 계속 여러분 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모르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초편 영상이 있고 응용편 영상이 있으니까 두 개의 링크를 드릴 테니까 단톡방에 공유해드리고 한번 꼭 공부하세요. 정독하듯이. 아시겠죠? 그거 천천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절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꼭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